안녕하세요. 호남대학교 강은주입니다. 이번에 여성정보인협회에서 DNA X 특강으로 여러분과 인공지능의 기초 수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행렬과 벡터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것이 인공지능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아주 조금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저희가 많이 표현하고 다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데이터는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 그림, 혹은 뭐 비정형 데이터 등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형식이 저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많은 다양한 입력 데이터는 당연히 숫자로 바꾸는 게 저희가 처리하기가 가장 편합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로 주어지는 데이터를 우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럴 때 벡터 혹은 행렬이라는 그러한 수학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표현해보고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표현하고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학문 영역에 수학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오늘 저와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벡터와 행렬 앞에 스칼라부터 정의를 해볼게요. 스칼라는 그냥 하나의 숫자입니다. 혹은 저희가 지금은 이제 주로 입력받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의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스칼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밑에 보시면 예쁜 꽃 그림이 있는데요. 이 꽃은 붓꽃, 아이리스입니다. 머신러닝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쓰는 데이터셋에서 사용되는 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꽃 한 송이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입력받고 싶어요. 저장하고 싶어요. 그럼 그럴 경우에 이 꽃에 대해서 꽃잎의 길이를 측정하면 나오는 하나의 숫자를 이 꽃 하나와 대응을 시켜서 저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알파벳, 소문자로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거의 실수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수로 바꾼 데이터이기 때문에 X는 실수다라는 의미로 저런 집합기호, X는 집합 실수 아래 원소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스칼라를 정의한 다음에는요, 저희가 벡터를 정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예쁜 꽃을 보셨죠? 그럼 이제 꽃에 대해서 저희가 다만 하나의 데이터, 그 꽃잎의 길이만으로 그 꽃을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꽃잎의 길이가 주어졌는데 제가 그거 보고 이 꽃은 어떤 종류야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꽃 한 송이에 대해서 꽃받침의 길이, 폭, 그리고 꽃잎의 길이, 폭을 각각 순서대로 X1, 2, X3, X4와 같이 표시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꽃을 나타내는 정보가 지금 저희가 4개의 데이터 X1, X2, X3, X4로 표시를 했는데요. 여러 개의 스칼라가 특정한 순서대로 모인 이러한 데이터 레코드를 저희가 벡터라고 합니다. 수학에서는 이걸 벡터라고 하고요. 결국 스칼라 여러 개가 모인 건데 순서가 있어서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이것은 어떤 정보고 두 번째 있는 거는 어떤 정보고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정해놓고 바라보는 그런 상태인 거죠. 벡터는 이제 보통 그냥 스칼라와 같이 하나의 문자 X로 표시하기도 하고요. 혹은 스칼라와 구분해서 이렇게 약간 볼드체로 이렇게 X의 왼쪽에 조금 진하게 긋거나 혹은 화살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 표시를 하시면 이렇게 X는 X1, 2, 3, 4를 순서대로 쭈루루, 순서가 중요하니까 순서대로 주루루 나열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은 이렇게 가로로 쓰셔도 되고 세로로 쓰셔도 됩니다. 가로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행벡터라고 말을 합니다. 행벡터, 로벡터라고 말을 하고요. 세로로 표시한 것은 저희가 열벡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제가 관심 있는 그 정보를 표현해주는 스칼라들 X1, 2, 3, 점점점 이런 스칼라들을 저희가 다 성분, 벡터의 성분 혹은 벡터의 원소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 벡터의 성분이 모두 n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n차원 벡터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x는 n차원의 벡터 공간의 원소다라고 해서 x는 R의 n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벡터가 행으로 쓰건 열로 쓰건 그 데이터가 다르진 않아요. 똑같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뒤에 가면 행렬과 벡터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그 모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벡터만 단독으로 표현할 때는 일반적으로 열 벡터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행렬입니다. 지금 스칼라가 여러 개의 순서를 가지고 모여 있는 걸 벡터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같은 차원, 즉 성분의 개수가 같은 차원 벡터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경우에 그 데이터를 합쳐서 한꺼번에 표시한 것, 그것을 저희가 행렬, 매트릭스라고 하게 됩니다. 지금 꽃 한 송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4개의 성분으로 표시된 벡터를 대응시켰잖아요. 그러면 꽃을 여러 송이, 그래서 여러 송이 해서 그 여러 송이에 대한 데이터를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4송이에 대한 데이터는 4개의 데이터가 4줄로 표시된 이러한 16개의 실수 숫자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시한 행렬은 보통 이제 알파벳 대문자를 씁니다. A 또는 X 이런 식으로 알파벳 대문자로 표기를 하고요. 그 행렬에 대해서 여기 이 가로줄을 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1행, 2행, 3행, 4행. 이게 되고 그 각각의 행 벡터, 1행 벡터, 2행 벡터 등등이 저희가 관심 있어 했던 그 값, 지금 꽃에 대한 4가지의 정보, 그 벡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행렬의 요런 것들을 저희가 행렬의 성분이라고 똑같이 벡터의 성분, 벡터의 원소 말하듯이 행렬의 성분, 행렬의 원소라고 말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더 아래쪽에 첨자가 2개가 쓰여 있습니다. 이중 첨자가 쓰여 있죠. 그러면 이 행렬의 성분을 표현하는데 저희가 XIJ라고 이렇게 표현한 요 부분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성분이 어느 행에 어느 몇 번째 열에 있는 벡터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위치를 표현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I는 그 행을 뜻하게 되고요. J는 열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X의 2, 3, 콤마는 혼동이 되지 않으시면 그냥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X의 2, 3 이렇게 쓴 것은 이 행렬의 2행 그리고 3열의 원소입니다. 라는 것을 저희에게 바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행렬은 행이 4개, 그죠? 1행, 2행, 3행, 4행 4개 있고 열도 4개입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 이러한 행렬은 크기가 m by n인 행렬, 지금 같으면 4 by 4인 행렬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벡터도 사실은 행렬의 일부분이죠. 행이 하나거나 열이 하나인 그러한 행렬이 벡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벡터와 행렬의 연산은 행렬에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꺼번에 행렬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저희가 벡터를 배웠잖아요. 그럼 그 벡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어떤 숫자, 이미지가 있는데요. 2차원 이미지죠. 근데 이것은 MNIST 디짓 이미지 데이터 셋이라는 어떤 유명한 데이터 셋에서 따온 겁니다. 이것은 어떤 데이터 셋이냐면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손으로 쓴 후에 이미지로 스캔을 한 거예요. 근데 스캔을 하는데 그 이미지를 몇 개의 가로와 몇 개의 세로, 즉 몇 행, 몇 열로 쪼개서 스캔했느냐에 따라서 아주 섬세하게 스캔이 됐을 수도 있고 좀 듬성듬성하게 칸이 나누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 칸 하나하나를 우리는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MNIST보다 조금 더 이제 사이즈를 줄이고 처리하기 좋게 만든 것이 사이클러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와서 제가 그 중에서 0 3개와 5 3개를 한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숫자 이미지가 2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단 그 첫 번째 이미지가 숫자 0을 읽어온 건데요. 그걸 좀 확대한 게 여기에 있죠. 이 확대한 것이 지금 8 by 8, 64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하얗고 검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숫자가 그려져 있는, 그게 지나가는 칸은 까맣게 스쳐 지나간, 일부가 겹치는 데는 조금 흐리게 이렇게 그레이스케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나온 이런 픽셀들은 전혀 그 숫자랑 마주치지 않는 그러한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걸 흰색부터 검정색까지를 0부터 15까지의 스칼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 by 8, 64 픽셀이니까 그 안에 숫자가 0부터 15까지가 하나씩 빼곡하게 대응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8행, 1행, 2행, 3행 해가지고 8개의 행에 각각의 8열의 벡터가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기 하얀 부분은 여기 0, 0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검은 부분은 13 혹은 그 아래는 15, 좀 더 이제 큰 숫자 15, 최대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15라서 15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2차원
이미지 데이터를 읽어서 적당한 그 농도에 따라서 숫자로 표현을 해서 행렬로 표현한 이런 방식은 이제 행렬 표현 방식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거를 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노냐면 예측 문제를 풀고 싶어서 그래요. 뭐냐면, 자, 지금은 많은 숫자 이미지를 이미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어떤 숫자를 딱 손으로 써서 딱 주면, 이거 3인지 5인지 알아맞추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손글씨 숫자 이미지를 입력받아 어떤 숫자인지 분류하는 문제에 지금 이게 활용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쓴 손글씨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선은 이런 행렬 형태로 저장이 됐다가 그걸 다룰 때 보통 벡터 형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64개의 픽셀이니까 그럼 길이가 64개인, 그죠? 그러한 64차원의 벡터를 저희가 만들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행을 이렇게 일렬로 쭉 쓰고요. 2행을 다시 두 번째 이렇게 쭉 쓰고 쭉 써서 모두 64개의 데이터를 쭉 늘어놓은 것. 이런 64차원의 벡터로 이 M리스트에서 제공된 이미지를 읽어서 벡터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벡터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0 3개 그리고 5 3개를 그 숫자 이미지를 성분이 64개인 그런 벡터로 지금 표현을 한 이미지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 같은 숫자를 표현한, 지금 0을 표현한 게 이쪽에 왼쪽에 3개고요. 그죠? 그 다음에 5를 표현한 게 이쪽에 3개입니다. 같은 숫자를 표현한 벡터끼리 서로 유사한가 하는 그런 질문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왼쪽 3개는 뭔가 이렇게 비슷하게 촘촘하게 줄무늬가 있으면서 나름 비슷하죠. 오른쪽 3개도 좀 띄엄띄엄 하얀색이 기다랗게 나오면서 나름 비슷합니다. 그리고 왼쪽 3개와 오른쪽 3개의 이 벡터가 보시면은 좀 구분이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쓴 손글씨도 역시 읽어드리면 뭔가 이런 이제 벡터 하나로 표시가 될 텐데 그 벡터가 이 중에 어느 벡터와 더 유사한가 혹은 또 나머지 숫자의 어느 벡터와 더 유사할까? 그래서 그 숫자는 5일까? 0일까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어떤 연산을 해야 될까?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벡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지금 손글씨 숫자 데이터를 이렇게 64차원 벡터로 표시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할 거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산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벡터가 뭔지 행렬이 뭔지 그걸 사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실제로는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즉 덧셈, 곱셈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벡터와 행렬의 연산은 이제 벡터도 행렬이니까 행렬의 덧셈은 같은 크기를 가진 행렬끼리만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크기가 지금 여기에 2x3, 2x3 행렬이고 여기도 역시 2x3 행렬이면 그런 건 더할 수 있고요. 크기가 다르면 못 더합니다. 더하는 방법은요. 같은 ij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더하시면 됩니다.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밑에 요게 A 벡터, 요게 A 행렬, B 행렬에 대해서 빼면 이 새로 빼진 이 행렬의 1행 1렬의 원소는 첫 번째 행렬의 1행 1렬, 두 번째 행렬의 1행 1렬의 원소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른 쪽도 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렬의 덧셈, 뺄셈 말고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몇 배. 저희도 이제 몇 배 이런 말 쓰잖아요. 스칼라를 곱하는 겁니다. 행렬 A에 어떤 실수인 스칼라를 갖다 곱하는 거를 스칼라 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스칼라 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행렬의 모든 성분이 그 스칼라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2x2 행렬 A, B, C, D가 있는데 내가 3배의 스칼라 곱을 하겠다. 3A를 하겠다. 그러면 그 성분이 모두 이렇게 3배씩 늘어나게 바뀌는 거고요. 역으로 여러분이 어떤 행렬을 봤는데 그 성분 안에 3이라는 공통인수가 있으면 그걸 앞으로 이렇게 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스칼라 곱이라고 하고요. 그럼 스칼라 곱 알았고 행렬을 덧셈 혹은 뺄셈을 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두 가지를 묶어서
선형 결합 혹은 1차 결합 혹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벡터들이 쭉 있어요. 근데 차원이 같은 벡터들이 쭉 있을 때 그 차원이 같은 벡터들의 스칼라를 막 곱해줘요. 스칼라 곱 위에서 배웠죠? 그럼 스칼라를 곱해줘서 그것들을 샥 더해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얻어진 요 X 벡터를 우리가 선형 결합하여 얻은 벡터라고 말을 합니다. 모양으로 보시면 성분을 다 쓰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모양으로만 보시면 X1, X2, Xm 벡터에다가 C1, C2, Cm 이렇게 스칼라를 곱해서 그것들을 다시 같은 성분,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이 쫙 더하시면 선형 결합 벡터가 나왔죠. 자, 그럼 이러한 간단한 지금 연산을 세 가지 덧셈, 그다음에 스칼라 곱, 그리고 두 가지 연산을 한 거죠. 덧셈과 뺄셈은 같으니까 스칼라 곱 두 가지 연산을 배웠고요. 그걸 가지고 선형 결합을 했는데 이 선형 결합이 응용된 예를 하나 보실까요? 이러한 선형 결합이라는 벡터 연산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인공지능에서 많이 쓰이는 데이터셋 중에 이제 올리베티 얼굴 데이터셋이라는 그러한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람의 얼굴, 40명의 사람의 얼굴을 각각 10개씩 촬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400개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표정이나 이제 각도 이런 걸 바꾸고 조명도 바꾸고 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다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엠니스티 데이터셋에서 봤듯이 이 2차원 이미지를 그죠? 1차원 벡터로 저희는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1차원 벡터들에 대해서 첫 번째 저쪽 얼굴을 X1 벡터, 요 이미지를 X2 벡터라고 했을 때 여기에 선형 결합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궁금하시죠? 그래서 X1과 X2의 선형 결합, C1, C2를 곱해서 선형 결합을 할 건데 이제 다만 요런 것들이 픽셀에 표현될 수 있는 숫자는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C1이나 C2를 막 곱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그 C1과 C2는 더해서 1이 되는 그러한 C1, C2를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픽셀 안에서 계산이 일어났을 때 지정된 범위를 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X1에다가 처음에 0.7이라는 C1을 곱하고 X2에다가는 0.3을 곱해서 두 개를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선형 결합 0.7x1 더하기 0.3x2를 했을 때 그 이미지는 x1과 x2가 지금 뭔가 짬뽕이 돼 있어요. 섞여 있죠. 그런데 이 x1 앞에 0.7을 곱해줬기 때문에 이 스칼라가 더 크잖아요. 그럼 전체 이미지에서 x1이 더 많은 영향을 이렇게 미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X1이랑 비슷하지만 그러나 안경도 조금 생기고 입도 조금 벌어지고 해서 X2와 좀 더 X2가 살짝 가미된 그런 이미지가 나온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 C1과 C2를 바꿔서 이쪽 X2에 더 많은 가중치, 그 앞에 이제 곱해진 스칼라를 어떤 의미에선 가중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바꿔서 적용을 해보면 0.3x1 더하기 0.7x2 이렇게 이제 비중을 이쪽을 더 크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합성된 이미지는 좀 더 X2에 가까운 이미지 형태로 나왔네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이 스칼라들을 계속 쫙 좀 잘게 잘라서 쫙 변형을 시켜보면 X1에서부터 쭉 X2까지 변화하는 형상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변화하는 것을 아마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시죠.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형상에서 다른 형상으로 스무스하게 변화시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몰핑 효과라고 하는데요. 지금 선형 결합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벡터로 만들어서 그 선형 결합을 하는 이 간단한 연산만으로 우리가 이러한 몰핑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벡터와 행렬의 연산에서 저희가 지금 합했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 곱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또 중요한 연산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곱하기죠. 그래서 행렬의 곱입니다. 행렬을 더할 때는요. 크기가 같은 행렬끼리만 더할 수 있다 했어요. 자, 행렬을 곱할 때는요. 이게 크기가 같다고 곱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제약 조건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제약 조건이 들어가냐면 A 행렬의 크기를 저기 보시면 n by p 행렬로 되어 있죠. B 행렬의 크기를 잘 보시면 p by n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같습니까? P자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즉 A 행렬의 행과 열의 개수 중에 열에 해당하는 P자와 B 행렬의 행과 열에 해당하는
P자가 같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행렬을 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곱하는 방식을 보시면 그럴 때만 저희가 계산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 두 개가 있을 때 그 행렬을 곱하면 얻어지는 행렬 C는 크기가 얼마가 되냐면 n/n이 됩니다. 그 곱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곱해주는데요. 제가 그냥 설명보다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2x3 행렬 A와 3x2 행렬이 있으면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렇게 행과 열이 서로 맞아 떨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곱할 수가 있고요. 그걸 성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면 A 행렬은 A11, A12, A13 1행, 이게 1행이죠. A21, A22, A23 2행, 그리고 1열, 2열 이렇게 해서 행렬들이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열의 개수가 3개입니다. 1열, 2열, 3열. 그리고 이 비행열의 행의 개수가 또 1, 2, 3 이렇게 3개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행렬의 곱하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냐면요. 제가 만약 이 곱한 행렬이 지금 2x2 행렬일 거다라고 여기에서 말을 했는데 그 2x2 행렬에는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의 원소가 필요하죠. 그럼 1행 1열의 원소, 이 부분을 어떻게 얻었냐 하고 보시면요. A 행렬에 1행 있죠. 첫 번째 행과 B 행렬에 1열에 있는 것을 적절히 계산을 해서 곱한 행렬 C에 1행 1열을 얻은 겁니다. 그럼 그 적절히는 어떻게 계산을 한 거냐면 지금 1행에는 열의 개수가 3개가 있고요. 이쪽에 1열 벡터, B의 1열 벡터에도 열의 개수가 3개가 있죠. 그럼 그 3개를 같은 순서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더합니다. 그게 바로 이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A11과 B11을 곱하고 여기 더하기 A12와 B21을 곱해서 여기에 더해주고 A13와 B의 31을 곱해서 더해주고 이렇게 해서 C라는 행렬에 이 C 행렬에 C11을 저희가 지금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C11 자리가 되는 거죠. 모든 C의 I행 J열의 원소는 다 그런 방식으로 얻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예를 들어 다음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C의 1행 2열의 원소, 그죠? C의 1행 2열의 원소가 궁금하면 A 행렬의 1행 벡터와 B 행렬의 1열 벡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행렬의 곱셈은 이런 방식으로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덧셈하고 다르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행렬을 곱하기 위해서는 크기가 반드시 잘 맞아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럼 행렬의 곱에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콕 집어서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저희가 덧셈, 곱셈은 우리가 이미 실수에서 많이 다뤄본 연산입니다. 그럼 저희가 실수의 연산에서 숫자끼리, 스칼라끼리 예를 들어 더할 때는 저희는 A 더하기 B나, 그죠? B 더하기 A나 이렇게 같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더해도 돼. 그리고 나는 B 곱하기 A나 A 곱하기 B나 같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실수에서는 그래요. 그죠? 이것들이 다 실수일 때는요. 그런데 행렬에서는 덧셈은 순서를 바꿔서 더해도 전혀 값이 변화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곱셈의 경우에는 이게 실수고요. 행렬로 갔을 때는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 행렬이나 똑같습니다. 그건 괜찮은데 A하고 B를 곱한 것과 그러면 마치 행렬 B와 A를 곱해도 같을까라는 이 부분에 도달하면요. 그거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안 되는 겁니다. 금방 생각해 보시면 아는데요. 일단 행렬 A하고 B를 여러분이 곱하실 수 있었다고 해도 그렇다고 그럼 B하고 A를 곱할 수 있느냐? 크기가 안 맞아서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 곱할 수 있다 하더라도 AB 행렬의 크기와 BA 행렬은 크기가 지금처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A가 2x3, B가 3x2잖아요. 그러면 A하고 B를 곱하면 그때 그 행렬의 크기는 2x2가 됩니다. 그러나 B하고 A를 곱하면 곱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행렬의 크기가 3x3이 돼서 완전히 크기 자체도 안 맞고 당연히 계산한 값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곱셈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곱하면 안 된다, 같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이게 실수의 곱셈과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행렬이라는 물건에 가지고 연산을 곱을 해봤을 때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곱셈을 배웠을 때 사실 굉장히 많이 쓰는 연산은 행렬을 벡터에 곱해서 벡터를 얻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지금 n by n 행렬이 있고요. 이게 n 차원 벡터입니다. 그럼 이걸 곱하면 여기는 n by 1차, m 차원, 그죠? 예, 벡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여기 행렬을 이렇게 곱해 보셨는데 지금 m이라는 행렬 1, 2, 3, 4, 5, 6과 ABC, V 벡터를 두 개를 곱하면 얘는 R3, 3차원의 예, 벡터였고 그걸 곱했더니 크기가 이제 2차원으로 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렬을 벡터에 곱하는 연산은 사실은 이거는 함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Rn에 있는 벡터를 행렬을 곱해줌으로써 Rm에 있는 벡터로 이렇게 바꿔주고 있잖아요. 이게 함수죠. 어떤 원소 하나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어떠한 연산을 해서 Y가 나오게 하는 그 관계가 함수인데 이 행렬의 곱하기가 바로 Rn에 있는 벡터들을 Rm으로 보내는 예, 그러한 연산을 저희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함수는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방정식의 해법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연산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하고는 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고 일단 행렬과 벡터의 곱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연산이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벡터끼리의 어떤 곱은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벡터끼리는 크기 관계 때문에 바로 곱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지금 벡터는 저희가 다 이렇게 열벡터로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열벡터하고 열벡터가 이렇게 곱해질 수는 없죠. 그런데 그래서 그냥 행렬로서의 벡터 두 개를 그냥 곱할 수는 없고요. n차원 열벡터 x하고 y가 있을 때요. 그럼 x와 y의 내적 x.y라고 쓰기도 하고요. 하는 요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벡터가 이제 차원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요. 그럴 때 거기에 있는 원소들끼리 하나씩 순서대로 곱해서 더한 값을 우리는 두 벡터 x와 y의 내적이라는 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벡터 두 개를 내적을 시키면요. 그 결과는 더 이상 벡터가 아니고요. 예, 스칼라 값이 나오게 됩니다. 예, 뭔가 의미가 있는 어떤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적은 기호로 보통 이 x.y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얘를 행렬로 쳐다보면, 예, 원래는 이게 열벡터 두 개라 그대로 행렬 곱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이 x.y 내적 계산은 그 속을 살펴보시면, x1, y1 더하기 x2, y2 더하기 xn, yn 이렇게 써지는 그러니까 성분끼리,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 거잖아요. 그럼 그 식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 이거는 이렇게 x1, x2, xn 이렇게 생긴 행 벡터와 y1, y2, yn 이런 열 벡터를 행렬로 곱의 형태로 곱해서 얻어진 거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요거는 저희가 y라고 쓴 예, 그 벡터잖아요. 예, y라고 쓴 벡터인데 그런데 얘는 x가 아니죠. x는 저희가 열 벡터로 쓰기로 했으니까 그럴 경우에 행과 열을 서로 이렇게 바꿔서 새로 얻어진 그런 행렬을 저희가 어떤 기호를 표시하냐면 트랜스포즈 전치 행렬이라고 해서 위에 이 글자를 이게 그 t자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를 우리는 이 x 벡터의 트랜스포즈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내적입니다. 얘는 내적 x.y를 성분으로 표시한 건데 그거를 행렬의 곱하기로 표시를 하면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렇게 x 트랜스포즈 y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행렬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성분을 계산할 때는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해서 얻은 값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저렇게 내적을 해서 어떤 숫자를 얻었는데 그 숫자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혹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 숫자 내적 값으로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내적의 응용으로서 벡터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그런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두 벡터가 이제 비슷할 수가 있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요. 저희 앞에서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앞에서 같은 숫자끼리는 그 벡터의 최소한 컬러, 색깔로 봤을 때는 이 그레이 스케일로 봤을 때는 비슷한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숫자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가 나오는 거죠. 지금 저는 0 2개와 1 2개를 벡터로 이렇게 그리고 이미지를 벡터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벡터와 이 벡터가 비슷하네? 비슷하지 않네? 유사하네? 유사하지 않네? 이런 말을 그냥 저희는 그냥 일상적으로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그 유사한지 유사하지 않은지를 어떤 연산,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을 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듭니다. 그래서 유사도라는 것은 두 벡터가 닮은 정도를 정량적으로 표시한 값입니다. 그러면 두 벡터가 저희가 보기에 얘랑 얘처럼 두 벡터가 좀 비슷하면 얘와 얘처럼요. 그러면 저 유사도가 컸으면 좋겠고요. 얘와 얘처럼 벡터 2와 벡터 3처럼 좀 다른 숫자를 읽어드린 데이터. 저희가 보기에도 좀 벡터가 좀 다르잖아요. 그럼 저런 것들은 그 유사도 계산을 했을 때 앞에 것보다는 좀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한 성질을 가진 유사도라는 그런 정량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지금 이 2차원 이미지에서 이 벡터 간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바로 벡터의 내적이 그 역할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얻어낸 0과 1을 나타내는 이미지 벡터 1, 2와 벡터 3, 4를 내적을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벡터들은 이 자리가 모두 숫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긴 0이고 뭐 여긴 뭐 지난 부분은 15고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지금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그게 64개가 쫙 늘어서 있는 거니까 내적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적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0의 이미지 벡터가 지금 이 벡터 1, 2 두 개는 0을 표현한 건데 그걸 내적을 해봤더니요. 3064 상당히 큰 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을 이미지로 보낸 벡터, 1의 이미지 벡터, 벡터 3과 벡터 4를 내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더 큰 수가 나왔어요. 이것들이 내적 값이 커지는 이유는 같은 위치에 사실 거의 비슷한 위치에 검은색이 같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진한 부분이 거의 비슷한 곳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숫자들은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곱하면 값이 커지죠. 반면에 이제 0 이런 것이 있는 거 또 같이 비슷한 데서 또 이렇게 0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0이나 혹은 작은 수가 다른 숫자와 곱해지면 숫자가 좀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이 또 서로 일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일치를 하기 때문에 내적 계산을 해봤을 때 큰 숫자끼리 서로 같이 만나서 같은 위치에서 곱해지니까 내적이 좀 큰 숫자가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이쪽에 있는 벡터 두 개 중에 하나와 이거 둘 중에 하나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다 내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적 값이 보시다시피 1800, 뭐 2040, 뭐 이런 2400 이런 식으로 앞에 두 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내적 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왜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냐면 이쪽을 곱했을 때 이쪽에서는 어떤 진한 색, 검은색이 있는데 그 검은색은 숫자가 크게 표현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15가 거기에 있는데 같은 위치에 예를 들어 이쪽에 벡터 3에서는 그 위치가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가 0이나 혹은 흐린 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곱했을 때 큰 숫자가 좀 이렇게 0으로 곱하면서 숫자가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조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 네 개의 벡터를 이미지를 가지고 내적 계산을 해봤을 때 같은 숫자에 대한 이미지 벡터끼리 내적을 하면 그것이 다른 숫자에 대한 벡터들의 내적보다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글자를 새로 3을 써서 이렇게 넣어주고 이게 몇일까요? 하고 생각을 할 때 기존에 저희한테 있는 이러한 벡터들과 내적을 했을 때 좀 더 큰 값이 나오는 그 숫자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어떤 유사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도구로 지금 내적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적 처음에 보셨을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이런 식으로 유사도를 어떤 측정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특정한 정보에 대해서 그래요. 모든 벡터들의 유사도를 그렇게 측정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지금 엠니스트, 이 이미지셋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희가 내적을 한번 유사도를 측정하는데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벡터는요. 앞에서 기하학적으로 성분으로 주로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그것을 기하학적으로도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선형대수라는 교과목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직관적으로 저희한테 진짜 기하학적으로 잘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벡터를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잠깐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차원 벡터 A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Rn, 이런 Rn에 이런 벡터 공간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순서쌍이죠. n개짜리 순서쌍인데 그게 그런 형태인데 그걸 뭐라고 정의하냐면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적인 양이라고 벡터를 정의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힘 같은 거, 어떤 방향으로 힘을 이렇게 민다던가 속도, 자동차가 달려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굉장히 빠르게 혹은 느리게 달려간다던가 할 때 그 속도라는 개념들이 모두 벡터에 해당하는 개념들입니다. 그러면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적인 양이면 크기와 방향을 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크기와 방향을 한꺼번에 잘 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뭐냐면 화살표입니다. 화살표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화살표를 몇 개 그려놨는데요. 이런 화살표를 보시면 화살표가 어떤 방향을, 화살표는 당연히 방향을 지시할 때 쓰잖아요. 저리로 가시오 하는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얘가 방향을 딱딱 보여줍니다. 저희 화살표 자체가 방향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위로 가는 이런 방향 혹은 여기 B벡터 같으면은 이 지점에서 아래로 이쪽 방향으로 가라고 지금 지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화살표에 의해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벡터의 크기는 이 화살표의 길이,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더라도 그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선분의 길이가 바로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살표로 벡터를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적인 양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화살표를 표시하려면 저희가 지금 R2 여기 지금 R2에 화살표를 표시했는데 화살표를 그리려면 제가 우선 시점을 하나 잡아야 되고 종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화살표는 시점, 그 점을 예를 들어 P라고 하면 P와 종점 Q를 연결한 화살표가 하나의 벡터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벡터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했냐면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적인 양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정의하면서 어디서 시작하는 이런 말 저희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벡터가 두 개가 있는데 크기와 방향이 만약에 똑같아. 그러면 그 두 벡터는 저희는 같은 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가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같은 벡터와 같지 않은 벡터가 금방 구분이 될 수 있죠. 이 두 개의 벡터는 같은 벡터고요. 요거와 요 A와 D는 같은 벡터가 아닙니다. 같은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 벡터를 살살살살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키면 이 두 개가 완전히 겹치게 됩니다. 즉 시점을 같은 시점을 갖도록 벡터를 이렇게 크기와 방향을 유지한 채 그대로 갖다 밀어붙여서 평행 이동을 해주시면 그러한 벡터 두 개는 결국은 같은 벡터, 겹쳐지는 같은 벡터가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벡터가 막 여러 개 있으면 뭐 같은 벡터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좀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요. 어차피 시점은 어디여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 같은 벡터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벡터와 이쪽에 까만색으로 표시된 두 개의 벡터가 저희가 보기에는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아요. 그죠? 이쪽에 있는 파란 벡터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서 딱 겹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벡터의 시점을 어디든 갖다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벡터의 시점을 원점, 0,0으로 딱 갖다 맞춰 놓으면 그러면 모든 벡터를 시점을 원점으로 고정을 하자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딱 하시면 그럼 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종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그 벡터 A 종점이 얼마야? 라고 말을 하면 여기서는 시점과 종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이렇게 시점이 0,0이 아닌 거는 무시하시고 얘를 밀어서 시점이 원점이 되도록 여기에 원점이 되도록 딱 갖다 놨을 때 이 종점의 좌표 1,2가 바로 이 벡터를 표현해주는 모든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의 시점을 원점으로 하면 그 종점의 좌표는 이 자체가 벡터에 대한 모든 정보고 그거를 저희가 그대로 벡터를 표시하는 값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벡터의 성분 표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A 벡터의 성분 표시는 시점을 원점으로 맞췄을 때 이 종점의 좌표 1,2가 그대로 저 벡터, 이 벡터 또 동시에 같은 이 벡터 두 개는 같은 벡터잖아요. 이 두 벡터의
예, 성분으로 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벡터의 성분이란 말이 그럼 이제 저희가 원래 화살표로 지금 기하학적으로 벡터를 정의했는데 그 벡터에 대해서도 성분이란 말을 똑같이 정의를 해낼 수가 있었고요. 앞에서 저희가 벡터를 스칼라들의 순서상으로 생각을 한 그거와 완전히 같은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벡터는 사실은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시점을 원점, 종점을 옮겼더니 1,2가 됐기 때문에 이 벡터는 또 동시에 이 벡터는 둘이 같은 벡터인데 성분으로 표시하면 1,2다. 그리고 저희가 열 벡터를 표시하기로 했으니까 원래 1, 2 이렇게 길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트랜스포즈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표시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성분은 이 처음에 써 있는 이 파란색 벡터의 시점과 이 종점으로부터 이 성분 1, 2는 어떻게 구하지? 하고 생각하시면요. 이 종점의 좌표 3, 1, 2, 마이너스 1에서 3, 1에서 시점의 좌표 2, 마이너스 1을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 빼기 2, 1이 되고요. 1 빼기 마이너스 1, 2가 되죠. 예, 그런 방식으로 벡터의 성분을 바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성분으로 벡터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A 벡터가 여기 시점이 원점이고 여기가 종점인 예, 그런 A 벡터가 있으면 A 벡터의 크기는 저희가 그 벡터의 이 선분의 길이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선분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저희가 이 성분들을 알면 요 길이가 1, 요 길이가 2가 되기 때문에 A의 길이는 그대로 예, 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벡터 A의 크기를 보통 놈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예, 놈. 이라고 쓰고 A의 양변에 이렇게 바를 2개 세워서 쓰는데요. 그 놈은 화살표의 길이로 계산하는데 그 길이를 계산하는 방식은 바로 A의 성분이 A1, A2, AN일 때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점점점 더하기 AN의 제곱 각 성분을 모두 제곱해서 더한 거에 루트를 씌우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사실 근데 이 속을 잘 보시면 이 값은 바로 A와 A 벡터를 성분으로 A1, A2, AN 표시했을 때 A와 자기를 내적하면 생기는 바로 그 값입니다. 그래서 A의 놈이 다시 내적을 사용해서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기하학적으로 이제 뭐 벡터의 합이나 스칼라 곱 이런 걸 다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건너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벡터를 쳐다보면 성분으로만 봤을 때는 안 보이는 어떤 성질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벡터를 두 개의 화살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벡터가 화살표가 시점이 둘 다 원점으로 와서 딱 만났을 경우에 그럼 벡터가 이루는 각이 저희 눈에 보입니다. 예, 성분으로만 보면 잘 안 보이던 것이 기하학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A 벡터, 예를 들어 B 벡터가 있으면 그죠? 그 벡터 사이에 이렇게 사이각, 세타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 사이각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사이각을 바로 내적하고 벡터의 성분을 사용하면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 관계식이 바로 이런 관계식입니다. 예, 그 사이각에 코사인 함수 값,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 있는 이 식을요. A와 B를 내적하면 예, 이것은 A의 놈, A의 벡터의 길이죠. 그리고 B의 놈, B 벡터의 길이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함수값, 코사인 세타 계산한 거와 A, B의 내적 값은 같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 이거 증명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A, B를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하면 저희가 이런 값은 다 바로바로 계산이 나오죠. A, B의 내적은 A1, B1 더하기 A2, B2 뭐 이렇게 표시되는 값이고 놈은 뭔지 앞에서 우리 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분만 알면 여러분이 이 오른쪽 값을 완벽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므로 나 코사인 세타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 벡터가 이루는 각의 사이각의 코사인 값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코사인 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중에서 우리 0부터 90도까지의 각만 생각하기로 해요. 예,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 왜냐하면 이제 많은 경우에 데이터들은 양수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제 특히 워드 같은 거, 뭐 문서 같은 거를 벡터화하면은 그때는 나오는 그 속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다 양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벡터가 모두 일사분면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그 성분들이 모두 양의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90도를 안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0도부터 90도 사이에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거기에서 코사인 세타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0도일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은 1이 되고 90도면 0이 되면서 쭉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코사인 세타의 값은 커봤자 1을 이하고요. 작아도 0 이상인, 세타가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으면 그런 값을 갖게 되고요. 이게 최대값 1을 갖게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세타가 0도일 때입니다. 즉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0도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겹쳐 있는 겁니다. 평행한 거죠. 반면에 코사인 세타 값이 0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90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벡터가 A하고 B가 이렇게 직교하고 수직으로 이렇게 있을 때 이거의 코사인 세타 값이 바로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적 혹은 놈 성분을 사용해서 이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것이 이 코사인 세타의 값을 알면 이게 1대1 함수니까 당연히 세타의 값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을 저희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내적, 놈,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때 그 내적을 응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코사인 유사도라는 벡터들의 코사인 유사도라는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벡터가 비슷하다, 유사하다고 하는 것을 어떨 때 유사하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도 어떤 두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닮았어, 두 사람들이 닮았어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또 이 두 사람은 별로 안 닮았어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점이 보고 닮았다 안 닮았다 말하는 생각하는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벡터도 벡터가 유사하다, 비슷하다, 가깝다 뭐 이런 얘기를 벡터에 대해서도 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벡터가 무엇냐에 따라서 그 초점을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벡터의 유사도를 측정을 하는데 두 벡터가 길이는 크기는 상관없고요. 방향이 비슷하면 두 벡터가 비슷하다고 간주하는 그러한 유사도를 생각하고 싶어요. 두 벡터로 혹은 표시되는 정보가 뭔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그 두 개가 굉장히 유사한 어떤 정보를 나타내 준다라고 해석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얻어지는 유사도를 코사인 유사도라고 부르고요.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그 두 벡터의 성분을 가지고 계산을 바로 해내는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유사도라는 거는 크면 클수록 유사한 거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크면 1이고, 그죠? 이제 작으면 0이고 이런 값을 갖게 되고요. 이런 코사인 유사도 개념은 어떤 추천을 우리가 어떤 이분한테는 이게 어울린다라고 추천을 해주고 싶은 그런 추천 시스템이 있을 때 사용자의 취향이 이 취향이 A와 B라는 사람의 취향이 비슷하면 A가 좋아했던 것을 B도 아마 좋아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럼 저희가 추천을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자의 취향을 저희가 벡터로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둘이 지향하는 바라보는 데가 같으면, 그죠? 벡터가 같은 방향으로 위치해 있으면 우리는 사용자의 취향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때 바로 이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해서 코사인 유사도 값이 1에 가까우면 두 사람의 취향을 표시한 벡터의 코사인 유사도 값이 1에 가까우면 저희는 두 사람의 취향이 비슷하니까 이 물건을 추천을 합시다라고 생각을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코사인 유사도, 두 벡터의 유사도를 생각하는데 앞에서는 저희가 내적에 의해서 유사도를 한번 고려를 해봤고요. 그죠? 그 앱리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떤 취향 같은 데서 사용자의 취향에 대한 유사도를 측정할 때 코사인 유사도라는 이러한 값, 벡터를 사용하고 벡터의 내적 그리고 그 놈, 벡터의 크기 이런 개념, 사이각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자의 취향이 같은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네 하는 그러한 내적의 응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 강연에서 여러분하고 벡터와 행렬에 대해서 정의 그리고 할 수 있는 연산, 그리고 그것들 스칼라 곱, 선형 결합, 내적 등등을 사용해서 어떻게 그 인공지능에 약간의 응용을 할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 강의한 이런 많은 내용은 많은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저와 벡터와 행렬을 잠깐 공부를 해봤는데 재밌고 나는 앞으로 이쪽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요. 인공지능 쪽에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데 만약에 수학이 어떤 수학이 필요하지라는 것이 궁금해지시면 수학의 내용이 궁금하시면 여기에 좋은 글이 많더라고요. 저도 강의하면서 많이 참고를 했고 여러분에게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참고 사이트를 알려드리고 이제 그걸 마지막으로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